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유럽까지 내달리게 될 남북열차. 그런데 러시아의 열차 궤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궤도 넓이는 1435mm의 표준 궤도로 북한과 똑같지만 러시아는 85mm 더 넓습니다. 국내에선 2015년 궤도에 맞춰 바퀴축을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서히 달리며 바퀴의 간격을 넓혀줍니다.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열차를 바꿔야 하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바꿀 필요 없이 직행이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열차 칸을 가변형 연결기로 잇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보통 이틀 넘게 짐과 승객을 옮기는 데 허비하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중순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에서 직접 연결 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저희 연결기가 러시아 CX 연결 호환이 되고 다시 유럽에 들어가서는 유럽에 있는 표준 연결기랑 호환될 수 있는. 남은 과제는 화물을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른바 장대 열차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최대 140량짜리 장대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40량짜리 장대 열차가 시험 운행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장대 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제동 성능 향상과 영하 40~5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부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 센터가 노조원들에게 조합 탈퇴 대가로 제시한 조건은 3가지. 일시금 300만 원과 매달 기본급 외 보너스 지급, 그리고 연차 사용 보장이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던 AS 기사들에겐 파격적인 조건, 회유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집으로 오겠다. 저희 집 주소를 불렀더니 근처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로 나와달라 그래서 나갔죠. 송구 5만 원짜리 200만 원하고 수표 10장 100만 원 줬어요. 그러면서 회사 돈을 노조 파괴에 유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월급을 가불해주는 척 서류를 꾸몄다고 합니다. 서류 하나를 작성해야 된다. 그냥 임의적으로 적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준 게 가불 영수증이었죠. 형식상 적는 거다. 회사 돈이다. 그래서 공고는 그렇게 써놔야 된다. 더 큰 금액을 준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장한테 더 불러도 된다. 금액을 얼마도 많이 불러도 사장은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60여 명이던 영등포 센터 노조원 수는 4개월 만에 20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오늘 영등포 센터 직원 4명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또 당시 노조가 있었던 전국 56개 센터에서도 비슷한 금품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작은 결연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모인 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모두 발언도 생략한 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40분 만에 회의장 밖으로 나온 여야 대표들은 빈손이었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는 24일에 함께 처리하자는 여당과 드루킹 특검부터 내일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드루킹 정치 공세를 위해 야당이 일부러 국회를 파탄내려 한다고 비난했고, 파탄낸 것을 가지고 명분을 잡아서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파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야당은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줄줄이 붙여 실효성을 없애려 한다며 꼼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 시기도, 특임 검사 임명도, 특검 내용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며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은 내일 낮 2시입니다.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국회 정상화냐, 장기 공전이냐를 가를 마지막 단판이 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나온 방송 중에요. MBC에서 늘 하는 방송 있죠. 일요일날. 스트레이트? 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일배도 모자라서 어버이연합도 지원을 했어요. 콕 찍어서.
이 지원이라기보다는 육성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육성. 그렇죠. 예. 네.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도에 보면은 서정갑이라고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질 수구 꼴통의 어떤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국민행동본부장이라는 사람. 그 국민행동본부하고 어버이 연합하고 어버이 연합의 고문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박찬성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런 것도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과소비 주방 범국민운동본부 과소비 주방이란 어머 나 추방해야 돼. 아 자기가 뭔데 과소비를 주방한다고 운동본부를 만들어. 근데 그런 단체들의 삼성이 콕 찍어서 지원을 해줬던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과소비를 해야 삼성이 살 텐데 왜 그랬을까요? 삼성 거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쓰지 마라. 이 과소비라는 말은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나오던 말이에요. 정부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거를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 시절에. 저축을 해서 그 저축한 돈으로 기업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시절이었고요. 물론 물려받았다고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역시나 삼성인 거예요. 삼성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있는 거대 기업이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테러 집단들의 돈을 지원했다. 콕 집어서. 이거는요. 아니 보통들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선의의 마음을 갖고 지원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삼성이 갖고 있는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의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이건희, 이재용 이 집안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체면도 필요 없고 기업의 명예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명예도 필요 없고 국민들의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들만 잘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총력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씨 집안에서는 그게 목표였던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희가 뭐가 아쉬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했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이명박과 박근혜 이 추종자들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부순다고 해서 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매출이 더 좋아진다거나 수출이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삼성도 덩치만 컸지 결국에는 구멍가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총수한테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회사의 주인님이 보기 싫어하니까 그거를 알아서 기다 보니까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이 싫어할 게 너무 뻔하거든. 국민들이 노무현이라는 어떤 정치의 아이콘을 중심으로 다시 응집하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게 이건희가 꼴보기 싫으니까 때려 부셔버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 건희 회장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라고 미리 지레짐작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멍가게 방식인 거죠. 사장님이 싫으면 하고 사장님이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덩치만 컸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SK도 그렇거든요. SK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서 감옥에 갔을 때 그 밑에 이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아버지 잃은 자식 같은 꼴이 돼가지고 회사 경영이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가게 마인드지 뭐가 구멍가게가 있겠어요. 서정갑이라는 사람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탈취했던 바로 그 인물이거든요. 그래놓고 완전히 막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그걸 탈취해 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때 이런 거예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영정을 경찰에 넘기기로 협의하고. 경찰도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 국민행동본부에 정경련이 지급한 돈은 국민행동본부 소속 애국기동단 출범 한 달 뒤에 4,390만 원이 입금됩니다. 애국기동단이 분향소를 부순 뒤에도 3,500만 원을 전경련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도 국민행동본부의 전국 순회 강연 지원 명목으로 전경련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경련이 준 거고 거기에 삼성이 가세를 하죠. 네, 삼성은 이 단체에 2012년 6월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 순회 강연 지원 명목인데 사건 한번 뻥 크게 한번 터뜨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 5분 발언하면
전국 순회 강행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정갑이가 2009년 6월에 무대에 올라가서 했던 게 다 강연녀인 거예요. 양아치 새끼들. 그리고 그 어버이연합한테도 이제 일배했듯이 삼성이 직접 지원하는 부분인데, 야, 그 추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에 감자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만요. 논현동 한복판에서. 그 추선이한테는 돈을 지원하고요. 몇 천만 원 단위예요. 추선이는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한 서류는 나와 있고요. 그 국정원 전직 고위 직원 증언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길이 없잖아요. 뭐 첩보망비가 있다. 뭐 협조망비, 사업대책비가 다 등급별로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길이 없었는데 추선희 씨가 A등급으로 해가지고 매월 거액의 고정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버이연합 공식 계좌가 있고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버이연합은 사실은 회원들이 회비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예, 뭐 폐지도 줍는다고 막 그랬죠. 노인들이 막 예, 10,000원씩 예, 낸다 그러는데 어버이연합 공식 계좌로는 돈이 사실상 별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계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합니다. 회비 내주세요 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차명 계좌로 지금 들어간 돈. 네, 2013년 11월 11일에 차명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1,000만 원이 또 입금이 됩니다. 이게 모두 삼성이 보낸 돈이고요. 그 이후 10여일 후에 다시 5천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야. 역시 삼성이고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삼성이 8천만 원을 입금한 겁니다. 한 사람 연봉으로 치면은 굉장히 고액이네요. 그것도 한 달에. 예. 근데 그 어버이연합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추선이고 그 고문으로 있던 박찬성이라는 사람이 고문으로 있지만 아까 말한 과소비 추방 범 국민운동본 이 새끼들은 지들이 과소비를 했겠네. 진짜. 그렇죠. 이 과소비 추방범 국민운동본부에도 삼성이 2천만 원을 보냅니다. 과소비네요, 삼성에. 실제로요,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이런 식의 흔히 말하면 보수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육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특별 관리를 하는 거야. 우리의 전위대 역할을 해줄 사람들. 그렇게 관리를 한 사람들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금이 얼른 들어간지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겉으로 키워주고 삼성 같은 자들이 돈을 대주고 해서 세월호 무슨 뭐 있으면은 가서 집회하고 반대 집회. 우리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낱낱이 안 나는 것일 뿐 관련된 집회들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매주.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추선이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던 사건이 그 소녀상 앞에서 추선이가 와서 노인네분들 겨울박하를 똑같은 거를 갇혀 있게 하고 와가지고 시위를 할 때였어요. 제가 거기 소녀상 옆에 서 있는데 와가지고 밀어내고 시위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버텼죠. 그랬더니 눈을 찌르려고 손가락으로.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예. 있었죠. 그래서 신비님이 저를 확 빼서 뒤로 당겼는데 저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때 이 추선이한테 찔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경 쓰고 있어서 눈은 안 다치거든요. 근데 폭행죄로 늘 쓰고 있거든요. 아, 그 안경 끼고 그러면 특수폭행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수 있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 그건 아닌가? 안경 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란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 정도로 위중한 폭행이죠, 사실은요.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그 합의금으로 8천 정도 땡길 수 있었는데. 아니 저는 그 노역형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 삼성동 8천을 그냥 땡길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필요하기라고 하기도 좀 필요한 부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 악의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해주셔야죠. 여러분 갤럭시를 하나 구입하시면 어버이연합에 용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네. 갤럭시 S9을 구입하실 때마다 또다시 추선이한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보도를 보고 지금 저 이 녹음실에 누가 기증한 것 중에 삼성 모니터가 딱 하나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 제품이거나 그래요. 깨버리고 싶어. 진짜로. 우리 한번 퍼포먼스 할까요? 아씨.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쏟아지고 있는 보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북 여자 탁구 단일팀이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3위 시상대에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3위가 됐는데 금메달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은메달이 조금 더 낮은 데 있죠. 이 3위 동메달에 인공기하고 태극기가 같이 걸려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기분 정말 묘하네. 네. 이게 그 한반도기가 아니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4강전에 올라갈 때 극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강에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무산이 되고 단일팀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승민 위원이 큰 역할을 하셨죠. 그 유승민 아닙니다. 그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급하게 단일팀으로 구성됐다고 하죠. 그때 국제탁구연맹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세부 조율하는데 10분도 안 걸렸고 네. 네, 양팀 모두 바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벤트였는지 우리가 지금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잘 체감을 못하는데 달 착륙 위해서 아폴로 우주선 발사할 때의 전 세계 시청률 있죠. 달 착륙 시청률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이게 각종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세계 네. 선수권 대회란 올림픽 다음으로 큰 대회인데 예. 축구의 세계 선수권 대회가 바로 월드컵이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정도로 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일 자체가 전 지구적 규모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국제 탁구 연맹에서도 그렇게 쉽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멋진 일이었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건. 근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 왜 안 나와? 지금 이게 언론들이 안달이 났어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뭐냐면은 이쪽 반전 효과를 위한 뜸들이기 이런 정도인데 김원식 기자의 인터뷰를 들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관성대로 하는 일종의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의 스태프가 트럼프 주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라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김원식 기자는 디테일의 악마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디테일들을 가진 악마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정상회담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뜸을 들이지 말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는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가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결정했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할 건지를 알고 있다는 뜻인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을적인 입장이라서 트럼프나 미국의 신경을 거스리면 안 돼서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에 좀 가깝다고 저는 일단 봐요. 다른 메시지 나오는 거야 이제 다른 하부 조직에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뭐 언론의 추측 보도는 한국계 미국인의 그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날짜를 뭐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뭐 두 번째 차치하고라도 나는 북미 간에 있어서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간질하는 세력들을 좀 일단 경고를 한번 하고 싶어요. 뭔가 조금만 나오면은 어떻게든지 판을 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날짜와 장소가 이미 합의가 다 됐고 결정이 됐는데 발표를 느리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런 게 통하나 보죠. 흥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발표를 늦추면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궁금증이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걸 발표를 늦추면 문제가 있어서 늦추는 거 아니냐고 판을 깨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뭔가 후진국적인 언론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언론이 요즘 의심스럽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도대체 언론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하러 나오려서 연합뉴스 TV 잠깐 봤는데 거기는 싱가포르 확실시 되는 듯 또 이렇게 보도라고 있더라고. 또 어떤 보도는 평양이 확실해지는 듯 이런 보도도 있고. 각자 소설 쓰고 있는 거죠. 판문점 아직 놓지 않아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어쩌라고 지금. 그러면서 약간 이제 트럼프를 까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각방을 쓴다 뭐 이런 전혀 이슈와 상관없는 그게 뭔 걸로 상관이라고. 예. 기사를 쓰고 있네요. 일단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확실히 날짜 잡힌 것은 한미 정상회담 날짜만 확실히 잡힌 상태죠. 지금 22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날짜가 잡힌 상태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날 출발해서 가겠죠. 월요일 날 출발해서 가서 이제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고 23일 날 언론 발표회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아마 24일 날 손잡고 비행기에 끈매고 같이 날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김현 대변인의 논리랄까 이렇게 딱 그게 꽂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안 꽂혀요. 그렇게 같이 올 가능성은 그렇죠. 트럼프는 원샷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럼프 형님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전에 말했잖아요. 정치인들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제일 못 맞춘다고. 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에 비추었을 때 너무 파격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이거는 그냥 뭔가 파격을 넘어서 혁명에 가까운 상황들이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날라오는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다고 하는 건 반대로 뒤집으면 북미 정상회담도 잡혔다는 뜻이 되는 측면이라 그렇죠. 중간에 거쳐야 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 흐름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이벤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지점을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저는 얘가 타는 부분이 왜 항상 어떤 일사천리로 가는 어떤 과정에는 분명히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항상 뭐가 낀다고.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이간질을 넣을 수 없는 정도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조금만 그게 딜레이 된다 싶으면 꼭 이간질적 요소들을 개입을 시켜서 결국에는 뭔가 좀 제대로 가는 거에 대한 방해 세력이 있더라. 이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에 중간에 끼어드는 세력은 이 대한민국에도 허벌나게 많다는 사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조금만 목소리가 나오면 북한이 이제 불만을 갖고 트럼프에게 이제 대들기 시작했네. 뭐 기선 제압용이네. 뭐 그런 소리를 하죠. 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매국적 찌라시들. 한국이 잘 되는 꼴을 한국 언론이 못 봐. 자, 알겠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잊혀진 인물을 좀 이야기할게요. 이명박. 이명박 재판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명박이 첫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명박이 나오는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진짜로 나올 거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박근혜와 똑같은 전략. 어차피 나가나 안 나가나 살아서 나오기 힘들어. 정치 투쟁이라도 하는 거지 뭐. 그게 첫 번째인데 지금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더라고요. 이명박의 그 사악함, 간악함 이런 거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계속 주장이 오다가 증거가 드러나니까 10만 달러는 받았다. 진짜 기억 안 나세요? 10만 달러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윤호기가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4억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을 별로 요즘은 보내지 않죠. 이명박 이슈는 이제 다 죽었잖아요. 이명박 스스로가 살려주길 바래요. 이슈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도. 근데 MB 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인하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명박이 하는 말은 그나마도 안 믿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더 안 믿게 되는 측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어. 100가지 중에 10가지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90가지의 거짓말들 때문에 10가지도 거짓말처럼 보이는 효과가 이런 게 있거든요. 원래 이명박은 하는 말들이 입에 침 바르면서 왜 그 자기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정치보복이라고 막 하던 그 기자회견 했던 말 지금 돌이켜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가장 그 엄중한 죄가 바로 뇌물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4억도 받았다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몇 번째 4억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적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걸 내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뭐 이걸 이제 주장하고 싶어서 일단 그 사실 자체는 있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자기 뇌물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죠. 공적으로 쓸 일이 있어서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008년 3월에서 5월 때 2억 원, 2008년 4월에서 5월에 2억 원, 2010년 7월에서 8월에 2억 원, 2011년 9월에서 11월에 10만 달러. 밝혀진 것만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기억들 아시겠지만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뭐야 이게? 권력자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그 변호인단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나름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난 하나도 안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국정원과 청와대에 관련된 돈을 날랐던 사람들, 돈을 출금했던 사람들, 심부름했던 사람들, 전해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대에 서야 되거든요. 재판할 때. 그러면 다른 것들이 더 밝혀질 수가 있어요. 더 밝혀져요. 그리고 낱낱이 밝혀져요.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그럼 이게 전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4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받았을지를 대충 파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받았겠느냐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이제 이명박이 이 4억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진 않겠다. 받은 건 맞아. 그런데 뇌물인지 아닌지는 다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영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제시했던 그 증거들을 쭉 봤을 때 요 두 건은 뇌물로 인정 안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가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요게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방할 수 있다. 요거는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서 판세를 역전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좋은 뇌물론이 나오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잠시. 나는 이거였잖아요. 지금 국정원 특활비 받은 부분은 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원래 소스가 국정원의 자금 지급에 대한 소스, 그거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지금 증명된 거라서. 왜냐하면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국정원장 같은 자들이, 원세훈 같은 자들이 자기 자리 보전 같은 걸 위해서 그냥 제공한 뇌물에 가까울 것 같고,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전적인 고리가 있잖아요. 이 리스크를 갖고 국정원으로부터는 여기서 나온 게 사실상 거의 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다른 구멍에서 아직 안 밝혀진 뇌물들이 훨씬 많겠지. 이거는 공식적인 서류에 남아있는 거라서 이것만 있었을 거다, 더 있었을 거다라고 무리하게 추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갖고도 돌아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명박이 한 일이 너무 다양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구찌가 큰 거. 구찌. 명품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장 큰 게 바로 자원외교잖아요.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사실은. 예. 가장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농협이 끼어 있는 바로 그것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마차님, 정알못. 최경환이요. 와, 그렇죠. 정치 많이 늘었어요. 완전히 그 이명박이의 복심이고 오른팔이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가서도 유임된, 뭐랄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케이스냐면은 원래 친박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몫의 장관으로 입각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청와대에도 또는 내각에도 비문인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장관을 지내면 뭐 어떻게 돼? 친문되는 거지. 한 번 비문은 영원한 비문이야?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최경환은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같이 장관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박승춘하고 약간 유사한 거죠. 어쨌든 최경환 자체는 박근혜 때는 가장 실세였던 건 맞아요. 진짜 실세는 문고리 3인방이겠지만 내각이나 당내에서의 가장 최고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는 최경환이었던 게 맞는데, 최경환 의원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수감 중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김성태 의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석유공사 2011년이면은 이명박 때예요. 그리고 자원외교에 비일비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석유공사의 돈으로 미국을 갑니다. 그것도 의원실에서 요구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예. 그럼 이게 나는 김성태 의원의 피감기관에 돈 갖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외교에 뭔가 꼬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특히 이 의원실에서 직접 석유공사에 요구해서 내가 이런 일로 출장을 가고 싶으니까 석유공사 협조해라 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 기간이 끝나고 또 개인 사유로 남아. 그리고 한 6일 정도가 미국하고 캐나다에 체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여기 최경환이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 갔었네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좀 깨림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 하베스트 건도 걸려 있었고 그 하베스트 외에 캐나다, 미국의 다른 그 발전소 인수건도 그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일 말고도 전체적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 비리죠. 자원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들이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그 북미 대륙 쪽에.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개인 일정이 뭐였는지. 그래서 더 극진히 모셨을 수도 있는데 이 체제비에는 여행용 크로스백 구입 비용, 그리고 뉴올리언스 시내 관광 비용, 앨범 제작비. 이건 뭘까요? 그 기념사진 찍고 그거는 나면. 이제 기념사진들을 의원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고용으로 보관용으로 하나씩 갖고 제작비 있어요. 예. 앨범을 제작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지인과의 식사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이건 사적 유용이네요. 그거 있잖아요. 여행용 크로스백 구입. 그것도 석유공사 돈으로 된 거다. 뭔가 명품 면세점에서 샀을 것 같아. 거기다가 1등석 항공료 1270만 원. 체제비 거의 750만 원. 근데 아니 어떻게 해야 아무리 미국 캐나다라고 그래도 이게 왕복에 1270만 원이 나오나요? 봐봐요. 2011년 4월 28일 석유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원유 생산 현장 시찰을 위한 비용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목적이 코미디예요. 전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식경제부 장관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해외 원유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석유 자원 확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책 자료 수집, 입법 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어.
현역 국회의원인 건 맞는데 예. 전직 장관으로서 석유 공사에다가 이 돈을 대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거기에다가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지만 이 사람이 있는 위원회가 기획재정위였어요. 산업 쪽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위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돈 쓰는 곳이 어디에나 다 관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전문성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가야겠다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이분도 요즘 뭐 하실까? 감옥에서 뭐 하실까? 이분 독서 하실라나? 이 양반 등창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하도 난 그 최경환의 그 박근혜 때 완장지를 내가 워낙에 잘 본 사람이라 간별사. 진박 간별사였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최경환의 일반적인 목소리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최경환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개인들이 찍어서 올렸던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양아치예요. 그때 한참 그 진박 간별의 깃발을 드날리고 다닐 때의 목소리나 말투를 보면은 그냥 양아치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세상 한 세상 정말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누리시면서 2011년이면은 이명박 집권 말기쯤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땐 수금하러 다니지 않았을까. 하베스트 이게 지금 그때 갔던 바로 그 지역들이 다 하베스트랑 연관이 있고요. 그 국제거래에서 통상 커미션이 3%에서 5% 정도라니까 3%만 잡아도 하베스트 4조 5천억에 3%면 얼마죠? 그러니까 4조 5천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장부 가치가 3천억 원 정도로 떨어지는 무려 10분의 1도 안 되게 떨어지게 하면 그 나머지 차익은 누가 먹었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구속돼 있는 이유가 뭐죠?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마차님 내가 이제 정 알못 소리 안 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아닙니까? 뇌물수수죠 이게. 그 국고탕진하고. 그게 지금 이명박이랑 똑같은 구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최경환 의원도 뭐 결국에는 이게 유죄를 받고 국회에서 의원직 박탈을 못 한다고 해도 결국 의원직 날아가고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건 그 최경환 의원의 이런 것도 보고 정말 꼴사납네요 사실. 아니 이게 헌법기관이거든요. 이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성태 의원이 왜 맞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기관이 왜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을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줬느냐? 이 국회의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는 국회의원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행정부, 기타 등등의 상권분립회의에서 다른 부서들의 회계 부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입법, 법률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라고 권한을 준 거거든요. 일을 하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줬는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 쳐드시거나 텐트 치고 농성하시느라 국회에서 입법이나 의결활동을 안 하시는 거는 이건 명백하게 직무유기고요. 이 직무유기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 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권한과 권리만 찾지 마시고 왜 본인들에게 그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땡깡을 쓰거나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 순간 굉장히 짜잘한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최경환은 지금 깜빵에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실 직원들은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은요? 최경환도 받죠. 네, 계속 나오고 계속 있죠. 나오죠. 네. 유죄가 확정되면 이제 어떤 조치가 또 취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최경환 의원실 직원들은 지금은 완전 꿀잡이죠. 진짜 그러네. 네, 의원실은 특이하게 출근을 확인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도 몰라. 완전 좋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좌관들은 날마다 최경환 면회가는 게 일단 일일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석 한두 명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견을 한번 구해볼게요. 네. 그 국민청원 올려도 되나? 비리로 감옥 가 있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마땅한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 청원을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에게 을로서 그분들의 또 밥줄을 끊어놓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 지점이. 근데 일하지 않는데 또 돈을 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잘못이 아니잖아.
최경환이 돈 받은 게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똑바로 해야지. 자기가 딸린 식구가 몇인데 그렇게 행동을 해서 뭐 자기 식구들까지 밥줄을 끊어놓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야죠. 보좌관들도 좀 감시도 좀 하고 우리 의원님이 딴짓 안 하나. 그러니까 감시도 좀 하고 이렇게 아니, 잘 가게 해야지. 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아니었으면 어떡해 보좌관이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면 어떤 막차? 잘못도 없잖아.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그랬다죠.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네. 가물가리 됐나? 오래된 보좌관들은 다 그렇죠. 나갔다는 예. 이야기. 이거 뭐 곡해하지 마시고요. 먹튀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지는 막차는 따로 있고 이런 경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은 보면은 자기 돈 10원도 안 들였고요. 석유공사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야 항공료가 왔다 갔다 1등석이 1,269만 원?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고요. 와 그렇게 비싼가요? 그 최저비 750여만 원은 또 뭘까? 오히려 최저비가 한 6일인가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최저비가 750만 원 6일이면 뭔가 싼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데로부터 받았을 것 같고 최저비 쪼로 이렇게 용돈 좀 받았을 것 같고 이게 항공료 전부가 없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았군요. 이번에 계속 해줘도 되겠네. 누린 만큼 책임져야지. 쳐야지. 그렇게 생각. 혹시 그 하베스트 측에서 나오는 비자금 관리를 아마 맡아서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계좌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일정을 보낸 건 아닌가 저는 싶은 의심도 들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부스러기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00만 원만 그 공적으로 쓰고 그 부스러기로 나중에 이렇게 뭉쳐서 떡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가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합디다가 안전할까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 어디? 자유당. 한 발짝 늦은 뉴스. 자, 5월이 왔습니다. 5월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죠. 봉하마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기분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봉하마을의 대통령 집이 5월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됐는데요. 노무현 재단은 오전 11시부터 첫 시민 방문객을 맞는 곳으로 시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집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봉하마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면 울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봉하마을 가면 울컥하지는 거는 있습니다. 봉하마을을 공교롭게도 이제 한가할 때 가보지를 못했어요. 행사 있을 때만 가봤거든요. 예. 그 앞에까지 묘역까지 가보지도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울컥해요. 뭉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하 1층 차고에 노 대통령이 직접 타셨던 에쿠스 자동차 그리고 체어맨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승용차 옆에는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죠. 마을에서 손녀를 태우고 화포천 주변을 나들이 할 때 탔던 자전거도 그대로 있다고 굉장히 합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네. 예. 노 대통령 가족들이 생계의 보탬이 되라고 감나무를 심었던 곳 그리고 부친이 고시 공부하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몸만 건사할 정도로 작은 토담집 마옥당을 지었던 터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재단 측은 이 마옥당을 복원해 볼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되기 전에 썼던 자서전 여보 나 좀 도와줘. 이제 거기 보면 고시 공부할 때의 그 일화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마옥당이죠. 그 당시 고시생의 신분으로 권양숙 여사와 결혼을 올리는 배포 큰 남자. 진짜 네. 고시생일 땐 사실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여자 입장에선 특히. 이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은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분들은 회당 15명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접수하시는 분들은 회당 10명 해서 25명씩 1회에 25명씩 전문 해설사와 곁들여서 같이 관람을 하시는 거고요. 평일날은 4번 합니다. 10시, 11시,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평일은 5번 하고요. 평일은 5번 그리고 예. 수목금만. 예, 수목금 이렇게 5차례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 30분이 추가돼서 6차례 관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이게 지금 온라인 예약한다고 하더라도 날짜는 굉장히 좀 뒤쪽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날 가서 평일날 그냥 현장 접수해서 관람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은 현장 신청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봉하마을을 방문한 시민들이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소리치면은 사저에서 일을 보거나 책을 공부를 하다가도 나와서 이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많을 때는 하루에 13번을 나갔대요. 그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제 지금의 야당들이 더러운 이야기로 막 음해하고 공격을 해내겠지만 그 진정성을 믿는 지지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상징으로서 큰 어른이 예, 시대의 큰 아이콘이자 어른으로서 얼마나 우리하고 같이 행복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이런 남북 평화 무드를 봤을 때 또 다른 기쁨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울렁울렁해요, 진짜. 이게 그 13번 불려 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예. 대목이 번거로우시기도 했겠지만 또 내심 기쁘지 않았을까. 정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가시면 이런 부분이 되게 다른 대통령하고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하고 경호대기실이 서재하고 붙어 있다고 해요. 이게 이명박 같으면 경호동 따로 짓잖아요. 왜냐면 모순들이 어디 겸상하려고 그렇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식군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한 건물에 같이 네. 만들어서 오히려 경호 요원들이 불편하게 대기를 했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훈훈하고 좋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로 내려가시고 나서 퇴임 후 내려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능하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같이 손을 잡고 싶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치지 않고 만나신 거죠. 참 그 높은 뜻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없었죠, 지금까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재밌는데요.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부위 후보가 이제 와서야 경남 지역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아, 이러니까 미움받는 거야, 홍준표한테. 홍준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면으로 대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차게 깐다 그러죠. 그렇죠.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밥을 얻어먹고 다니냐고. 경남 시민들이 홍준표 소환하려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소환 요건을 충족시켰는데 그 선관위에서 불인정하는 네. 청원서가 많아가지고 그게 무산됐잖아요. 예. 그런 노력들을 생각하면 진짜 홍준표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곱게 갈아서. 그래도 살려놓으세요. 우리한테 득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생명이니까 살려줘야겠죠. 같이 살아야겠는데 그런 그때 경남에서 설명지를 받으러 다니셨던 어머니들이 새날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진짜 이제 와서 왜 김태호한테 이렇게 쌍욕을 할 필요가 있나. 홍준표가 살아있는데 김태호가 괜히 불쌍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유학 가려고 한국에서의 생활 다 정리하고 유학 가서 이제 편안하게 후학들 가르치면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억지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낙선하면 또 얼굴에 똥칠하고 또 유학 갈 거 아니야. 낙심해가지고. 당연히 무상급식은 김태호 당신이 안 해도 지금 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김태호가 말이 좋아서 전면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남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들이 동단위? 네. 예, 일부 지역들이 지금 아직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를 나머지를 채워내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가 와서 이제 뭐 아도 치는 것처럼 전면 뭐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김경수 의원이 되면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맛있는 밥을 해줄 것 같은데 나는. 아니 근데 학교 급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요새 급식판들 보면은 나 왜 이 시대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예,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준표가 김태호를 도와주겠답시고 창원에서 이제 경남 필승 결의 대회를 여는데 갔어요. 저는 이게 김태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싶은 게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 이러면서 창원시장 안상수와 함께 같이 디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뭔가
김태호가 지금 경남도지사에 나가는데 각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홍준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태효 씨가 담배를 피우는지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끊었다면 다시 피울 것 같네요. 홍준표 화이팅! 아니 뭐 당대표가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와가지고 똥이나 주룩주룩 썩고 있고. 야, 보은상수님도 그 똥탕에 옆에 서 있다가 자꾸 맞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안 해주겠죠 홍준표가. 근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가가지고. 아니 오늘 이 창원에 가서 이 발언할 때 김태호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하고. 아, 그랬어요? 네. 아,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본인이 SNS를 굉장히 잘 보고 있나 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많이 알고 있어요. 홍준표를 총살하고 싶다. 이게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다. 이런 토로를 하면서 김정은 신뢰도가 77%에 달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본인이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다 같이 봤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뭐 40분짜리, 30분짜리 편집해서 본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해서 차 타고 가는 장면부터 우리는 다 봤단 말이에요. 모든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그 결과 우리 판단으로 그런 어떤 신뢰도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거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믿을만 하지요? 뭐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태호가 나름 하겠다고 무상급식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지만 김경수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게 경남에서 혹할 그게 아니거든요. 김경수가 된다고 무상급식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는 많이 늦었다. 우리 사랑하는 홍준표 대표님, 김태호 경남도지사 선거 유세장에 자주 가서 옆에 가서 격려 좀 해주세요. 경남도민은 빨갱이가 많아요. 안 된다.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면 안 된다. 경남도민들이 빨갱이 너무 많다. 막 이런 말을 자꾸 던져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김태호가 이런 공약을 내세워도 아 김태호도 홍준표하고 똑같지 이거 자꾸 각인하게 돼요. 또 기왕이면 제주도까지 가서 원희룡이 아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싸! 열심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홍준표 화이팅! 네, 홍준표 대표님 많은 격려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 고문이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야. 아니 토굴에서 나오신 지 한참 됐는데 이제야. 그런데 이 사람 그 징크스 있잖아요. 네. 그 징크스를 대비해 봤을 때 요번에 좀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좀 이상하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가 원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발표를 할라 치면 큰 물이 나거나 그렇지. 뭐 큰 묻혀. 뭐 사건이 나거나 전기에 큰 발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세상이 막 흔들리는 일이 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학규가 선대위원장 수락한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아니 저는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선대위원장을 만든 거를 지난 주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서. 그런데 정상회담 폭풍이 너무 세니까 후폭풍이 끝나지를 않으니까 이걸 며칠 미룬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의 징크스를 피해가느라 이렇게 날짜를 연기했는데 이슈화가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조용해. 우리가 다뤄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할 노릇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손 고문을 모시려고 삼고초려를 했다. 이야. 예, 이렇게 모신 분이라고. 누가 가서 무릎 꿇었지? 3번을? 철수님이 하셨나?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유, 무릎 아프게 왜 그래요? 서로 불편하게. 뭐 박주선 공동대표가 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간곡히 얘기를 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수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쨌든 손홍이 뭔가 발표하는 날 무엇인가 또 대형 이슈들이 벌어져서 깨갱거리는 모습들을 변함없이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손학규가 움직일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지면 손학규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고. 아, 그래요? 움직이는데 오늘처럼 계속 아무 일이 없어. 너무 조용해. 그러면 이제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봐요. 그 손학규 고문을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하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장하고 공동으로 이제 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동네 구멍 전빵도 아니고
이게 중앙선거대책본부라는 게 이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를 버리든가 전국 조직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죠. 그래야 합리적이죠, 사실은. 안철수를 버리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철수, 유승민도 다 같이 손학규에게 선대위원장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는 하는데 받아들인 만큼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선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잠깐 그 바른미래당 지금 지지율이 몇 %? 나온다 그랬죠? 오차범위 안쪽이죠. 네. 굉장히 약진하겠네요. 최선을 다한다면. 뭔가 손학규의 능력을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안철수 후보도 한 8%까지만 좀 찍어주셨으면. 신에게는 아직 세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